예린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할머니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다 늙어버릴 거야. 할머니는 왜 공부 안 했어? 할머니는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단다. 지금처럼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 그럼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될래. 엄마 예뻐. 봐요. 아이도 다 알잖아요.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사는 거라는 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빨라서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바다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깊고 무거운 숨결을 내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며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가 하얀 포말을 일으킵니다. 그 포말이 흩날려 공중에 번쩍일 때마다 나는 오늘도 또다시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짠내가 가득한 바람이 뺨을 스치며 코끝 깊숙이 파고듭니다. 소금기 어린 냄새는 눈시울을 찌르는 듯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수십 년을 매일같이 맡아온 냄새, 나를 지탱해온 생존의 냄새였습니다. 항구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이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고무신 발자국 소리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찰박, 찰박. 바닷물이 고인 틈새를 밟을 때마다 작은 물방울들이 튑니다. 어깨에 생선 상자를 짊어진 사내들이 무거운 숨을 내쉬며 분주히 오갑니다. 수레바퀴는 끌릴 때마다 끼익 금속성의 마찰음을 냅니다. 그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새벽 항구만의 거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좌판마다 매달린 노란 전구가 작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비치는 그 불빛 아래 사람들의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들이 생선을 고르고 흥정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나는 그 불빛 속에 서서 칼을 쥡니다. 손에 잡힌 생선은 아직 바다의 냉기를 품고 있습니다. 차가운 비늘 위로 칼날이 스칠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샥, 샥. 비늘이 튀어나가며 공중에서 반짝입니다. 은빛 파편이 전등 불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흩날립니다. 그 사이로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굴러내립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기에 내 몸에서는 열기가 올라옵니다. 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릅니다. 굽은 허리는 이미 세월의 흔적을 깊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에도 근육 사이사이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피로와 체념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옆 좌판의 상인이 말을 겁니다. 원숙 씨, 오늘도 손이 빠르네. 저 나이에도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칼질을 하는지 신기하네. 또 다른 아주머니도 수건을 고쳐매며 거듭니다. 맞아.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는 조금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살아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아들 먹여 살리려면 힘이 안 날 수가 없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말을 하며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새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금도 부둣가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새 살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던가요? 평생 해왔던 일이라 편히 쉬려고 내려온 고향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일거리로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는 거니 나름의 여유가 생겨 좋긴 합니다. 이 여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떨어져 사는 아들네 가족들이 이따금씩 생각납니다.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이니 앞으로 잘 살면 되겠지 싶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정도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먼 바다를 바라볼 때 바닷바람이 다시 뺨을 스칩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걸었던 바닷길, 손을 잡고 나누던 짧지만 빛나던 순간들. 25,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내 인생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운송업체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손잡고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된 듯했습니다. 억만금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의 탄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5살이던 겨울,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태준이가 장례식장에서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이었습니다. 나는 29의 젊은 나이에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던 저에게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주인집 아주머니께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이 가끔씩 아이를 봐주러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면 태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참아야 해. 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되새김은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남들처럼 제대로 된 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과외를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아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이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 보셨지요?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그날의 눈물은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어찌나 알아서 척척 자라던지 군대를 다녀와 복학하면서 취업을 대비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태준아, 요즘 야근하느라 힘들지? 밥 안 먹고 왔으면 간단히 뭐라도 차려줄까? 아니에요. 엄마, 저녁 챙겨 먹었고요. 우유 한 잔만 마시고 잘게요.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 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취업 초반에는 일을 배워야 한다고 일찍 출근하고 적응을 좀 했다 하면 맡은 일이 바빠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틈틈이 아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과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으니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몇 년 후 생활이 안정되어 갈 즈음 유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태준이가 결혼할 사람 있다고 했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이제야 만나네. 오는 길이 힘들진 않았어요? 차가 좀 막힌 것 말고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식사부터 해요. 나는 며느리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세련된 모습, 또렷한 말투, 당당한 태도. 내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를 온 뒤 몇 번 더 만나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될 사람들도 선한 인상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며 몇 번이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게 꼭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이라며 모아둔 돈이 제법 되었기에 결혼 비용과 신혼집을 구할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모아둔 돈이 있다며 제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제가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대출도 잘 나오고요. 저희 모아둔 돈도 제법 되니까 괜찮아요. 안 보태주셔도 돼요.
저희 주시고 나면 어머니 쓰실 돈도 없으실 텐데 넣어두세요. 그래요. 엄마, 우리 회사 근처에 관사 같은 집도 있고요. 자식이라고 너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버지 없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 그 보답이라 생각하고 받아라. 에이, 엄마도 참. 부담 갖지 마.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편히 시작하는 게 맞지. 너희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할게요. 며느리의 그 말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좋은 사이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의 웨딩드레스 자태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서로 자주 왕래하며 잘 지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반찬을 해주러 갈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아이의 손가락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공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앞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손녀를 안고 있는 순간만큼은 그간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에 바빠지자 나는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아기띠에 손녀를 업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 어깨 위에서 아이는 울지도 않고 주위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상인들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얌전하네. 울지도 않고 신기해하네. 할머니 손맛 배우면 복이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모르고 크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쁜이는 할머니 따라다니는 게 좋나 보네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제법 말귀도 알아듣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며느리가 퇴근 후 시장으로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겠거니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려니 힘들겠거니 싶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거 갈치조림인데 따로 만들어서 포장해 둔 거야. 가져가서 태준이랑 먹어. 어머니 감사한데요. 이제 아이 시장에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비린내 나고 지저분해 보여요. 이제 곧 어린이집 갈 텐데 몸에서 냄새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보물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불쾌함이었습니다. 시장이 뭐 어때서 그러니? 사람 사는 곳이지 않니? 세상 냄새를 맡아야 사람답게 자라지 않겠니? 뭘 만지게 하는 것도 없고 따로 방에서 놀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밝게 지내는데. 그러나 며느리는 더욱 날카롭게 잘라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야 해요.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해줘도 모자란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린이집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니도 편하실 테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듯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아이를 이곳에 데려오지 않으려 한다는 속내가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말은 매번 내 마음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웃음 속에 숨은 경멸, 일상 속에 스며든 무시는 나를 점점 옥죄었습니다. 봄날 오후, 햇살은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녀 예린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시켜 데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색연필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꽃과 나비가 어설프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집으로 왔고 아이를 돌봐주다 건넨 몇 마디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예린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할머니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다 늙어버릴 거야. 순간 국자 잡은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고 숨이 목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 현실이 되어 아이의 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예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수한 눈망울이 엄마를 바라보다가 곧 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공부 안 했어?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지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해 주려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아이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눈이 마주쳤죠. 한순간 수많은 기억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책보다 일을 먼저 배워야 했던 지난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가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단다. 지금처럼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될래. 엄마 예뻐.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가 제 삶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입술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봐요. 아이도 다 알잖아요.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사는 거라는 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빨라서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이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되잖니.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 나도 그렇고. 그러나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공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예린이가 나중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다가 어중이 떠중이로 장사나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들 태준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으며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제발 자제해. 어머니 기분 상하시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뭐가? 난 틀린 말 한 적 없어. 아이 교육을 위해서예요. 현실을 알려주는 게 뭐가 나빠요? 이상하네 진짜. 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손녀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무가치한 존재일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집 근처기도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나와서 조금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내 귀에 꽂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공부 안 하면 저런 할머니처럼 힘들게 살아야 해. 그 엄마는 무심코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저런 할머니라는 말로 불쌍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옆에 있던 예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고요한 절망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나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손녀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어린이들의 머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네는 끼익거리며 오르내렸고 미끄럼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아이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 종종 마주치곤 했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학교 안 다녀서 시장에서 장사만 해.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주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선생님이었대. 근데 너네 할머니는 시장에 있어? 그 천진난만한 말들은 제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손끝이 저릿해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녀의 입에서 저의 상처가 고스란히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아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아,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꾸나.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손녀는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눈치를 채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내 굳은 살 박힌 손을 꼭 쥐었지만 그 온기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마주 앉아 며느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런 말을 심어주면 안 되지 않겠니? 아직 순수한 아이에게 할머니를 부끄럽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예린이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구나. 물론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겠지. 근데 그 의미를 아는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낯뜨거웠는지 아니?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걸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걸 마치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보기 안 좋다는 거다.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못 배우면 우리 할머니처럼 장사나 한다는 게 누구는 대학 나왔다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이들이 하는 일반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니? 내 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태어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세상은 냉정해요. 공부 못하면 결국 바닥을 전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하루 3번 쓰러져도 아들을 키우려고 발버둥 친 게 내 삶이었다. 손톱이 다 닳아 없어져도 버틴 게 나였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면서 자식 위해서 희생해온 내 삶이야. 그 시절을 겪어온 내 삶을 왜 네가 평가하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사정일 뿐이에요. 세상은 그런 노력보다 학벌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쳐줘요. 사정이 어떠하든 그건 개인 문제고요.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아들을 키워낸 것도 능력이었다. 빚더미 속에서 집을 마련하고 대학까지 보낸 게 능력 아니냐?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걸로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순간 아들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만해. 그 한마디는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남편으로 아들로 제대로 섰다면 이 사단은 없었을 거다.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를 욕보이는데 적어도 할 말은 해야지. 더군다나 아이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네 아내가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라고 보냐?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들 집으로 가. 그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제 가슴속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에게서는 제가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선점에 들었던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쫓아버리듯 내보낸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저 늙고 나이 든 게 죄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왠지 이 친구라면 답답한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자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어머, 아니야. 아직 자기 전이었어. 안 그래도 전화해볼까 하던 참이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왜긴, 오늘 가게도 널널해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했는데 언니 쉬는 날인 거 깜빡했잖아. 그래서 그랬지.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역시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구나. 그럼 내가 언니 본 세월이 얼만데 척하면 척이지. 그래서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저는 미자에게 지금까지 있던 일, 제 기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미자는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젊었던 시절,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면 아들 태준이를 데려다 밥 먹이고 재워주기까지 하면서 저더러 쉬라고 했던 그런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언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응, 말해봐. 내 성격 알지? 태준이가 내 아들이었으면 벌써 귀싸대기 날라갔어. 며느리는 말해 뭐해. 머리채 잡히고도 남았지. 어디서 감히? 어휴, 답답해. 그래서. 언니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구만. 나 같으면 국물도 없어.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완전 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그래도 천류는 못 끊는다잖아. 이 상황에도 천륜을 따지고 있어? 끊을 수 있어. 왜 못 끊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는 자식을 뭐하러 싸고 돌아? 내 생각은 그래. 우습게 여기니까 그딴 말이나 짓거리는 거라고. 언니가 지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오, 내가 다 열받는다. 미자는 제가 내지 못했던 화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미자가 고마웠습니다. 한참을 대화하던 미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번 일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사람들한테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거더라. 그 전 상황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오로지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싶으면 가차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더라고. 잘 생각했어. 나 저번에 우리 딸한테 매달 지원해주던 생활비 끄는 거 알지? 한참 그것 때문에 그 계집애랑 싸워댔는데 이제는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으니까 제때 안 주면 나한테 뭐라 하고 따지더라고. 아무튼 언니답게 살기로 했으면 당장 실행에 옮겨. 또 어물쩍 거리다가 두 사람한테 치이지 말고. 그런 결심 섰을 때 마무리 지어야지. 그러는 게 낫겠지? 아무렴. 그리고 돈이 있든 없든 언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태준이랑 언니 며느리가 회사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밥벌이 다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집도 해줬겠다. 뭐 또 해줄 거야? 아니. 그럼 답 나왔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알겠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정말 답답해 죽을 수도 있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태준이네가 뭐라 그러면 이야기해. 그땐 내가 가서 한 대 쥐어박든지 해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 고마워. 저는 미자와 통화를 끝내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미자의 말대로 결심이 선 이상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낡은 장롱을 열고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 통장, 오래된 도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어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작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제 삶과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는 사진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라도 내 자존심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곁에 없지만 더는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게 떳떳하게 살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침 내일이 쉬는 날이니 부지런히 다니며 그 결심을 실행시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픈 시간에 맞춰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들었던 적금들인데 다 해지하고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은행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만기가 몇 개월 안 남으신 것도 있는데 그냥 다 해지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도 새로 계좌 만들어서 거기로 옮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표시된 부분만 작성해 주시겠어요? 저는 은행 직원의 안내대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녀 앞으로 들어두었던 적금, 아들 내외 앞으로 들어두었던 적금,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들은 모두 해지하고 나니 제법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정도로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평소 절약하며 검소하게 지내는 저를 생각하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금액이었죠. 은행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저는 곧바로 인근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할 때 알게 된 부동산이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사람이 참 됨됨이가 좋아 보여서 종종 지나가면서 차 한 잔을 할 정도로 가까워진 사이였죠. 어르신, 오랜만이시네요. 어쩐 일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매물로 내놓고 싶어서요. 오랫동안 잘 사셨던 집인데 갑자기 그 집을 파신다고요? 부동산 사장은 느닷없는 저희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한 집인지 잘 알았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죠. 그런데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가던지 할 거고, 일단 최대한 집부터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 맞으세요? 정말 파실 거죠? 네, 최대한 빠르면 좋아요. 서둘러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요. 부동산 사장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위치도 좋고 향후 재개발 이야기도 도는 지역이라 돈이 제법 될 거라 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받아도 빨리 팔릴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제 말에 무게를 느꼈는지 부동산 사장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길을 걷기 시작한 저는 스스로의 삶을 결정했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첫걸음을 뗀 것이지만 더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주변 상인들, 가족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종구라는 사람은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째서인지 최근 몇 년 동안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니 이해했고 저도 바빴기에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지 않고 곧바로 전화 받은 종구 씨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형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종구 씨가 반갑다며 인사를 하는데 남편과의 추억도 생각나고 그 시절 함께 의지했던 게 떠올라서 그런지 살짝 눈물이 고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종구 씨, 잘 지내죠? 그냥 핸드폰 보다가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서울에 있어요? 아니요. 저 7년 전에 통영으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고향이 통영이라고 했죠. 고향으로 내려갔다던 종구 씨는 작은 매운탕집을 차려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일을 하다 은퇴한 종구 씨는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함께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한참 하다가 종구 씨가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연락을 드려볼까 했어요. 여기 내려오니까 형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저희 집에 몇 번 내려온 적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이런 데서 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집을 팔긴 했지만 저도 갈 곳을 정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남편이 좋아했던 곳이라면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구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형수님 부탁이라면 뭐든 해드려야죠. 형님이 살아생전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형수님도 그렇고
저 항상 끼니 거르지 말라고 밥도 챙겨주시고. 그때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못 살고 있어요. 부탁이 뭔데요?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여기 집을 팔았어요. 종구 씨도 와봤던 집 말이에요. 그때 내 집 마련하셨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왜 파신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일단 집을 내놓긴 했는데 저도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종구 씨 지내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집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동네가 고향이기도 하고 금방 알아봐요. 어떤 집 봐드려요? 굳이 큰 집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좋아했다던 그런 풍경이 있는 집이면 좋을 것 같네요. 바다도 보이고 마당도 있고.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집 알아보고 연락드리면 여기까지 와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살 집이면 직접 한 번은 봐야 하니까요. 그럼요. 종구 씨 얼굴도 보러 갈 겸 바람도 쐬러 갈 겸 가야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종구 씨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이 팔리는 시기와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지는 시기가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계약해도 상관없었지만 이왕이면 같이 정리하는 게 여러모로 깔끔하다 싶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저는 미자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없다며 파리채로 물건을 툭툭 치고 있는 미자를 보니 괜시리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자야, 나 왔어. 아이고, 얼굴 어두운 것 좀 봐. 부동산 갔다 온다더니.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 그냥 집 가기엔 아쉬워서. 잘 왔슈. 근데 집 내놓은 거 후회 안 해?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이미 결심한 거 오랜만에 고집 좀 부려봐야지. 통영의 집도 알아보려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 어머, 통영. 응, 사실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고향에 내려갔다네.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부탁 좀 했지. 언니, 나도 1년 정도만 더 장사하고 고향 내려가려고 했어. 내 고향도 통영이잖아. 아, 맞다. 너도 통영이었지. 응, 잘 생각했어. 나도 그리로 가면 우리 서로 심심하지는 않겠네. 그러게 잘 됐다. 저는 미자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저녁 즈음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래저래 방향을 정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과 며느리한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당연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종구 씨가 2군데 정도의 집을 알아봤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성에 차지 않았고 다시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미자도 고향에 친척들이 있으니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가게 마감을 위해 간단히 청소를 하고 재료를 손질해 두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르신,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집을 보고 간 고객이 몇 분 계시는데 가격 흥정을 조금 지나치게 하시길 바라셔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집 조건만 보고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셔서요. 시세보다 저렴하니 고민할 것도 없다시면서 최대한 빨리 거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생각보다 빨리 구해졌네요. 네, 50대 부부신데 이번에 아드님 결혼하시면 살던 집 정리하시고 주택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시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한참 헤매셨대요. 근데 어르신 집이 가격도 좋고 사진 둘러보시더니 고민할 것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내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파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럼 내일 오후로 약속 잡을게요.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만 잘 챙겨오세요. 부동산 사장과 전화를 끊고 저는 왠지 모를 설레임에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린 상황에 조금 얼떨떨하긴 했지만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영으로 내려가 살 집만 정해지면 금상첨화였습니다. 저는 가게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쉽니다라는 문구를 써붙이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필요한 것들을 챙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와 있던 구매자는 5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인상이 참 인자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장까지 찍고 나니 그제야 집을 팔았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야, 제가 관리를 잘 안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실 집이니 한 번쯤은 둘러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가셔서 둘러보세요. 두 분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원래는 어르신이 노후도 여기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셨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연식의 주택이 이만큼 관리된 게 없어요. 제가 살던 집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니 두 사람도 내심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사장과 중년 부부와 함께 집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이사는 6개월 정도 뒤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진행한다고 했으니 제가 살 집이 정해지고 이사를 해도 넉넉히 남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배웅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멀어져 가는 사람들과 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들은 누구예요? 갑자기 대뜸 나타나서 뭘 물어. 집에 손님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저분 사거리 부동산 사장님 아니세요? 저분이 여길 왜 온? 왜 오긴? 집을 팔았으니까 온 거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놀란 건 둘째치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판 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말이죠. 말 그대로야. 이 집 내놨고 팔렸어? 저분들은 이 집을 산 사람들이고. 아니, 정말 집을 파셨다고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셨어요? 상의? 지금 상의라고 했니? 내가 내 집을 팔겠다는데 그걸 왜 너랑 상의를 해야 해? 아들은 저희 말에 얼굴이 붉어진 채로 머리를 쥐어뜯기까지 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어이가 없는 건지 그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젠 어이없지도 않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금씩 짐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집도 팔렸고 이사갈 집만 정해지면 되는 노릇이니 불필요한 짐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이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해. 몇 번이고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생활 쓰레기 봉투를 펼쳐두고 오며 가며 버릴 물건들을 담아댔습니다. 우선 안방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니 가족 사진이 잔뜩 찍힌 앨범, 아들이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애장품이었던 작은 라디오부터 아들이 신던 고무신 등 추억이 잔뜩 새겨진 물건들이 가득했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들이었지만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모두 버리고 사진이나 앨범 정도만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급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조금씩 정리하자고 생각하니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가구들도 이사가면서 모두 처분해야 할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비워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에 누군가 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부부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나와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이 집에 의지했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떡하라고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무슨? 저는 냉정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나 했니? 이 집에서 짐짝 취급만 받았잖니? 할 말도 못하고 니들 좋은 대로만 하면서 사는데 나 같은 게 이사를 가던 집을 팔던 뭘 하던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이건 경우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데? 너희가 날 그렇게 생각했으니 내가 스스로 사라져 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너무 매정하세요. 그래도 저희도 있고 예린이도 있는데. 그러는 너희는? 매정한 건 네가 아니었니? 유진아? 예린이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한 게 누구였더라? 네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고 단호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현실을 알려준 거죠.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깟 말 몇 마디 했다고 자식들 뒤로 하고 집 팔고 떠나신다는 게 정상이에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이 집 마련하면서 니들이 한 푼이라도 보태기를 해 뭐를 해? 그리고 예린이를 사랑으로 키워준 건 나야. 니들이 바쁘니 내가 장사도 하면서 니들 비위 맞춰가면서 예린이 봐줬잖아. 그런데 너는 그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나를 깎아내렸어.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 딱히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되려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울먹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랑 엄마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그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는데도 슬프거나 안타까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늦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더 이상 너희한테 해줄 말이 없어. 내 인생을 니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말이야. 엄마, 이사갈 집만 정해지면 정리하고 이사갈 거야. 가게도 이번 달까지만 할 거고. 진짜 너무하세요.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난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 입씨름하기 귀찮으니 애 데리고 나가. 더 이상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제 말에 두 사람은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녀가 저희 굳은 표정, 아들 부부의 표정을 보고는 이내 울먹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 거야. 할머니. 엄마 가. 며느리는 냉정하게 아이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우리를 내쫓으신 거야. 앞으로 할머니 못 봐. 나가자.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녀가 울며 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가버렸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후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을지 몰랐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고 며칠 뒤 종구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사진 보내드린 거 보세요. 형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딱 맞아요. 종구 씨가 보낸 사진들을 살펴보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작고 하다만 단층 집이었지만 작은 텃밭고 있고 적당한 크기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바다로 가려면 5분 정도 걸어 나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집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습니다. 어머, 종구 씨,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제가 어렵게 구한 집이에요. 마침 살던 사람이 급히 이사를 갔어요.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형수님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실 것 같아서요. 좋아요. 계약하는 걸로 해요. 사진으로만 봐도 좋아 보이네. 그럼 부동산에 말해둘게요. 형수님 편하신 날 일정 조율해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종구 씨. 별 말씀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혹시 이사하시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이 집이 저희 집이랑도 멀지 않아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가운 연락을 받은 뒤 저는 곧바로 미자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저는 미자와 함께 통영에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자와 함께 통영으로 내려가는 길. 이른 아침부터 차를 탔는데도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설렜습니다. 실제로 본 집은 생각보다 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살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라 손볼 것도 없었습니다. 미자와 종구 씨와 함께 집을 둘러보고 부동산에 들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종구 씨가 운영하는 매운탕집에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제도 봤던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종구 씨의 손맛이 묻어나는 매운탕을 먹으면서 이곳에서 즐겁게 새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한 뒤 곧바로 서울로 몸을 옮겼습니다. 빠듯한 일정이었고 그제서야 조금씩 피로감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바로 이삿짐 센터를 계약했습니다. 가게도 정리해야 했고 할 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할 때야. 잘했어. 이사는 열흘 뒤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새로 이사갈 집에 둘 가전과 가구를 고르러 다녔습니다.
규모가 작아진 집에 큰 물건들이 필요 없으니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놓은 제품들로 골랐습니다. 이사갈 집 주소를 알려주고 이사하기 며칠 전에 배송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종구 씨가 물건들을 집안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미자야, 정말 종구 씨랑 네 덕분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네. 이렇게 가구도 보러 다니고 좋네.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아까 베스트샵에서 준 종이 보면 배송 안내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제품 계약서 같은 거 잘 챙겨놔.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그런 거 잘 챙겨놔야 된대. 나중에 시간 되면 환급 신청하는 것도 알려줄게. 고마워. 통영에 내려오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새 인생 시작하는 기념으로 거하게 쏠게. 아싸, 나야 좋지. 아무튼 마무리 잘하고 통영에 내려가서 보자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이 흘러 이삿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5명 정도의 직원들이 오더니 짐을 다 싸고 청소까지 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통영으로 내려가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먼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다.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지원은 없을 거야. 그곳에서의 내 흔적을 아예 남기지 않고 오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고향으로 내려오고 이삿짐 정리를 얼추 끝내니 그제서야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며 소금기 어린 향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고향의 바다는 저에게 반갑다며 손짓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듯 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 부부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자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살던 집에서 떠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원해 주던 것들이 없으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생각해서 매달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고 건네준 용돈, 아들이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마다 건네준 돈, 며느리에게 고생한다며 쥐어준 돈들이 제법 큰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씀씀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던 집을 팔아 이사를 했던 겁니다. 그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 언니 무시하면서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그 꼴이잖아.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그래도 별일은 없는 거겠지? 별일이 있으면 어때서? 지들이 그동안 해프게 썼던 게 다 언니 덕분인 줄도 모르고 지풀에 지가 꺾인 거지. 그렇게라도 사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안 그래? 길바닥에 나 앉은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나 연락 와도 무조건 다 받아주지 말고. 나도 다음 달이면 가게 정리될 것 같아.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조율 중이야. 알겠어. 내려오면 보자. 애들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미자와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연락해봤어? 내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네. 내 연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너무 못했나 봐. 내 잘못이 커. 아니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두 사람이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2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고향으로 내려온 미자를 만났습니다. 어휴, 멀리 이사 다니는 것도 이제는 끝이야. 시집 갈 때 빼고는 처음이네. 너무 힘들어. 고생했어. 내가 도와줄 건 없지? 애들이 내려와서 도와줘서 다 끝냈어. 우리 그이도 간단히 수리할 것만 하면 된다고 딱히 할 게 없다네. 그나저나 언니는 동네에 좀 적응했어? 나야 이미 했지. 종구 씨가 많이 도와줘서 적응도 빨랐어. 다행이네. 지난번에 종구 씨가 언니한테 식당 얘기하던데 그건 뭐야? 응, 같이 일을 해보자네. 거기 주방에서 음식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솜씨 있는 사람이 필요하대. 마침 내가 생선가게도 해봤고 식당도 해봤잖아. 메뉴가 겹치니까 상관없겠더라고. 월급도 받고 나야 좋지. 다행이네. 나는 당분간은 좀 쉴 거야. 정 안 되면 종구 씨한테 홀서빙이라도 시켜달라 해야지. 아이고, 너도 참. 저희는 함께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하고 노인회관에 가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많이 친해졌다면서 말입니다.
미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존중 없는 가족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어. 언니가 받은 상처 그런 식으로 치유해 나가면 되는 거야.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굳어있던 제 마음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종구씨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텃밭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외지에서 이사온 저를 따스히 맞아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구씨도 저에게 틈만 나면 필요한 게 없느냐고 불편한 게 없느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종구씨 그리고 미자는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잘하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지. 남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형님도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잘 오셨고, 앞으로도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미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서로를 마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엔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그리고 그 소식이 저에게 꾸준히 들려온다면 그때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새 인생을 위한 길을 닦아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살지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다니? 사돈 생일엔 한우 선물하면서 내 생일엔 라면 하나 끓여주고 만 게 내 눈치 봐야 해서 더 불편하지 않겠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기를 했니? 뭘 했니?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왜 그런 말씀까지? 요즘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바쁘단 말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너에겐 남 얘기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청주에 거주하는 72세 김경혜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나보다는 남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바빴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심성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김 씨도 단 한 번 냉정한 시선으로 자식들을 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언급했듯이 김 씨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 최순규 씨의 수입으로는 살림이 늘 빠듯했죠. 그러나 김 씨는 투덜대지 않고 부업까지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이 힘을 보태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겨울날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나갈 때면 손가락이 얼어붙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때로는 신문 뭉치를 들고 눈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터진 채로도 다시 일어나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스럽게 일할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남은 보리밥에 간장만 부어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죠.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들 경준 씨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들어 지칠 때면 마음속에 경준이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일념이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김 씨는 헐렁한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고는 우리 아들 왔어 라며 밝게 웃어주었죠. 아들도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힘겨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약이었고 눈물 섞인 웃음으로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경희야, 당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좀 쉬지 그래. 여보,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경준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교재도 사야 해요. 내가 더 벌어올게. 당신은 공장만 잘 지켜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나저나 지난번에 당신 무릎 아프던 건 좀 어때? 병원 안 가봐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파스 붙이고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당신 몸이나 걱정해요.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김 씨는 남편이 은퇴 후 중풍으로 쓰러진 뒤
병세가 악화되어 재활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김 씨의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김 씨는 이제는 힘이 들 때면 남편과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없이 결혼을 했지만 어려웠던 시절 단칸방 하나에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버티며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잤던 날들. 새벽이면 얼어붙은 방바닥이 차가워 손발이 찌릿했지만 남편은 늘 김 씨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죠. 그 말이 힘이 되어 버틸 수 있었고 실제로 단칸방을 벗어나 방 2칸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했을 때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던 김 씨였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김 씨의 든든한 동반자였지만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 힘없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원망한 적도 미워한 적도 단 한 번이 없던 김 씨는 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가끔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 김 씨는 세상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눈물이 헛되지 않은 순간이었죠. 경준아,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우리 아들이 언제 커서 이렇게 효도를 다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경준 씨가 의사로 발돋움을 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하던 대로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까지 꾸리니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준 씨가 의사가 되었다고는 해도 학창 시절부터 유학 자금과 의대 등록금, 인턴 레지던트 시절의 생활비까지 모두 부모의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동기들이 집안 형편 덕에 비교적 여유롭게 공부했다면 경준 씨는 그 모든 빚을 부모에게 지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희생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늘 뒤에서 든든히 지탱해주던 부모의 존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된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저도 어머니 잘 모실게요. 결혼 준비를 하며 병원에 입원한 김 씨의 남편까지 살뜰하게 돌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귀인이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김 씨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시댁보다 친정과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권다정 씨 역시 단순히 이기적인 며느리로만 비춰질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밤샘 근무까지 서다 보면 몸이 지쳐 시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날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솔직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이해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탓인지 내 생활도 중요하다는 말만 앞세우다 보니 오히려 차갑고 무심한 사람으로 비춰버린 것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시부모에게 고마운 감정이 조금은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오해만 키워온 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따금씩 밖에서 외식도 먹으며 괜찮은 고부지간인 줄 알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에 오는 날은 명절이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들 경준 씨가 이래저래 눈치를 보며 다정 씨에게 몇 마디 건넸을 때도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즘 엄마랑 연락은 해? 자주 만나더니 요즘엔 뜸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아버지 병원에 다녀온다더니 거긴 다녀온 거야? 아이 참, 하나만 말해. 그리고 요즘은 다 각자 사는 거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해.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래도 당신이 시부모님 챙기면 보기 좋잖아. 나도 일하면서 내 생활도 해야지. 일도 하면서 집안도 챙기고. 어느 세월에 그런 걸 다 해. 내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면 경준 씨가 몇 번 타이르긴 했어도 결국 며느리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경준 씨 성격 자체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난처해지는 상황을 아예 피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해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김 씨는 세상이 변했구나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서운함이 현실로 드러난 건 며느리의 친정 모임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친정아버지 생신이신데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시길 원하셔서요. 아이고, 벌써 바깥 사돈 생신이구나. 그럼 당연히 시간 되지. 그럼 그때 뵐게요. 저녁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세요. 따로 준비할 건 없는 거고? 사돈 생신이신데 너도 준비하느라 바쁘겠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크게 준비할 건 없어요. 어머니도 그냥 오세요. 그래도 몸만 가기가 좀 그렇구나. 오랜만에 뵙는 자리기도 하고. 아니에요. 몸만 오셔도 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생일상이라도 차리려면 음식도 가짓수가 많아야 할 테고 손이 많이 갈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며느리는 요리를 잘 해먹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김 씨는 언제든 도와줄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몸만 오라며 여러 번 강조해 말했습니다. 김 씨는 뭐라도 해가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사돈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바깥 사돈의 생일이라고 하니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김 씨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집 안으로 들어선 김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림을 책임져 왔던 김 씨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며느리가 직접 요리해서 준비한 게 아닌 배달 주문한 음식이었거든요. 아무리 바뀐 세상이라지만 생일 같은 큰 기념일에는 직접 음식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자신도 초대받은 입장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받아든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갈비찜이랑 양념게장이야. 저번에 바깥 사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없는 솜씨 좀 부려봤어. 상에 같이 올리면 좋을 거야. 아, 이런 거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신경 써서 준비한 거니까 맛이라도 볼 수 있게 조금만 내놔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한 거니까. 사돈 당뇨 있으시다고 해서 일부러 저당으로 만든 거야.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드셔보시게는 해야지. 며느리는 마지못해 받아들고는 꽤나 고급져 보이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렴풋이 김 씨의 귀에도 들릴 정도였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오셨네.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나?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이런 거 해오지 말라고 당신이 좀 얘기해. 내가 주문한 거랑 어울리지도 않고 분위기 깨잖아. 어쩔 거야. 그래도 장인어른 생각해서 해오신 거잖아. 너무 그러지 말자. 엄마 들어. 얼마 뒤 김 씨의 사돈들이 도착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건강은 어떤지, 평범한 안부를 물으면서 말입니다. 아버님, 신경 써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갈비찜이랑 양념게장은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음식이에요. 아들은 나름대로 김 씨를 지켜 세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깬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일 테지만 김 씨가 들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요즘 누가 홈파티 하는데 쓸데없이 저런 음식들을 놓는담. 아휴, 참.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쓸데없는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애써 표정을 감췄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며느리는 친정아버지에게 선물이라며 상품권과 고급 한우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어렵게 구한 거예요. 백화점에 수소문에도 없는 거 특별히 공급받은 거예요. 별거 아닌 선물이었지만 일반 소고기에 비해 10배는 넘게 차이나는 최상급의 고기였습니다. 맛보기 힘든 특수부위까지 준비했다며 온갖 자랑을 해대던 며느리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물을 건네받은 바깥사돈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정이처럼 효심 깊은 딸이 어디 있나. 아버지 생일이라고 이렇게 귀한 걸 준비하다니.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있겠나. 김 씨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에 김 씨를 제외한 식구들이 다 함께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잠시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한우 세트를 바라보며 모두가 환호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그늘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한 건 정성인데 다정이가 한 건 다 돈이구나. 이런 단순한 사실이 김 씨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눌렀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막걸리와 수육으로 소박하게 잔치를 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고급스럽고 다양한 음식을 차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두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성보다 값비싼 선물이 더 환영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쓸쓸함이 차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자신이 몸살로 끙끙 앓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감기나 몸살이 와도 약을 먹고 쉬면 금방 가라앉는 체질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유독 오한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고열이 지속되는 것이 머리도 아파 제대로 힘을 주고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였죠. 힘겹게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준아, 엄만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퇴근했으면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몸살이 심하게 온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엄마 병원에 다녀오세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차갑디 차가운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김 씨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려도 받질 않아 끊으려는데 휴대폰 너머로 며느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혼자 움직일 수가 없구나. 번거롭겠지만 잠시만 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 오늘 급하게 야간 근무 들어가야 해서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조금 누워 계셨다가 힘들면 그때 병원 가보세요. 비상약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전화도 겨우 하는 건데 와줄 수 없겠니? 그 이가 지난번에 상비약 다 사다 드린 걸로 아는데요. 조금 있다 병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어머님 댁에 들릴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약 드시고요. 먼저 끊을게요.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자신이 갑작스레 전화를 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플 때 서러움이 더 밀려온다고 했던가요. 김 씨는 몸을 겨우 일으켜 기어가다시피 거실로 나갔습니다. 약을 넣어둔 서랍에서 약이 담겨있는 봉지를 꺼내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몸살의 영향인지 허리와 다리가 아파 몸을 더 이상 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물 한 잔에 약을 겨우 삼켰습니다. 쓰디쓴 알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던 두 사람의 냉랭한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라 눈가에 눈물이 핑 고이고 말았죠.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더 힘들 텐데 괜히 내가 투정 부리는 걸까요? 그렇게 서러움의 눈물을 겨우 삼키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김 씨는 남편의 병원에 갔다 얼마 뒤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툴지만 남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건네받고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식사 자리 이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생일에는 함께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 씨도 아들 부부가 혹시나 깜짝 이벤트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역시 헛된 꿈이었을까요? 김 씨가 꿈꿨던 작은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외식을 한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어쩐지 아들 내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딱히 해드릴 건 없고 그래도 오셨는데 라면이라도 드시라고요. 집에 있는 게 없네요. 며느리가 내민 라면 한 그릇에 김 씨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속 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기름기가 둥둥 떠있는 국물 냄새가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김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린 시절에 생일날 끓여주던 미역국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미역을 정성껏 불려 참기름에 달달 볶아 국을 끓여주면 아들은 늘 엄마가 최고라며 환하게 웃었었죠.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해 라면의 기름 냄새가 더욱 쓰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비록 돈은 없어 소박하게 고기를 삶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고 아들의 졸업식 날에는 며칠 밤을 새워 빚은 만두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성심껏 가렸던 모든 밥상들이 눈앞을 스쳐갔죠. 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생일상에 초 한 개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 체면상 억지로 면발을 삼켜야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물론 김 씨의 표정도 말이죠. 김 씨의 표정을 보며 난감해하던 것도 잠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좋은 데 가서 밥 먹어요. 오늘은 급히 넘어가요. 저희가 볼 일이 생겨서요. 원래 병원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먹고 치우고 갈게. 미안해하는 아들에게 차마 이게 무엇이냐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며느리의 한마디가 김 씨의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셔야죠. 저희는 원래 기념일 같은 거 잘 안 챙겨요. 스타일이 그래요. 김 씨가 라면을 먹기 시작하자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 내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기된 말투를 들어보니 급한 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밀려오는 후에 배신감, 서운함,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친 김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를 만큼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애들이랑 맛있는 것 좀 먹었어? 다정하게 묻는 남편의 말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의 심정을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를 김 씨는 어두운 집에 앉아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일 초 하나 없이 지나간 하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야 했죠. 며칠 뒤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아들의 부탁으로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아침부터 일찍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폭발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애들이 외출이라도 했나?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어 당황해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방금 자다 일어난 듯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죠.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표정과 말투도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 경준이한테 못 들었니? 반찬 몇 개만 해달라고 해서 나물 반찬이랑 마른 반찬 좀 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말이야. 김 씨의 손에 든 반찬통 보따리를 쳐다보더니 인상을 구긴 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냉장고도 좁다고요. 저희가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아, 진짜. 그 말에 발끈한 김 씨가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잘 자고 있던 자신을 왜 깨웠냐며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식이 잘못되었기에 짜증만 내는 며느리가 예뻐 보일 리 없었습니다. 도움될까 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하니? 경준이가 부탁한 거야. 가져가서 먹던지 여기서 먹던지 알아서 하겠지. 요즘 누가 일일이 다 해먹어요. 사 먹는 게 더 저렴하다고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거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 씨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불편하다니? 사돈 생일엔 한우 선물하면서 내 생일엔 라면 하나 끓여주고만 게? 내 눈치 봐야 해서 더 불편하지 않겠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기를 했니? 뭘 했니?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왜 그런 말씀까지? 요즘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바쁘단 말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너에겐 남 얘기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이닥쳐?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말했지. 경준이가 부탁해서 가져온 거라고. 네가 확인해보면 될 일 가지고 밖에서 사 먹는다. 어쩐다 그런 말을 왜 해? 네가 먹지 않더라도 받아두고 경준이한테 물어보면 될 일 아니야. 두 사람은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에게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외출을 하고 온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김 씨와 며느리를 말리 급급했죠.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안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또 뭘 더 넣으시려고요? 괜히 가져오셔서 저희만 불편해요. 도로 가져가시던지 하세요. 당신도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김 씨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은 음료수와 배달 음식 용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한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아들은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될 일 가지고 어른이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너는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가 중간에서 말만 잘 건넸어도 내가 이런 수모는 안 당해?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니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생색내기 싫어서 그런 부탁조차 안 하는 나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너무해?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며느리랑 싸워서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좀 두세요. 그냥 다음부턴 조금만 하세요. 이 사람도 힘든 거 이해해 주시고요. 김 씨는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김 씨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던 집안에는 김 씨의 숨소리,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고 김 씨는 손에 쥔 반찬통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아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집이 이제는 자신을 내모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꾹 눌렀습니다. 여보, 나 정말 지쳤어. 평생 자식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젠 그냥 미련을 다 버려야 할 것 같아. 기대하기도 싫어.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병날 것 같아. 새롭게 살아보자. 다음 날 김 씨는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남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상의도 해야 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남편이 있는 병실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안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할 게 좀 있어요. 김 씨는 남편 옆에 앉아 그동안 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심정인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김 씨의 말을 듣더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죠. 결론만 말하면 나 수원 떠나서 여기로 이사 오려고요. 이사를 온다고? 어차피 애들 때문에 거기 남았던 거지. 이제 나랑 당신만 생각하려고요. 그러니 더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나야 좋지. 그런데 다 정리하고 와야 할 것 아냐. 애들한테 넘겨주고 오게. 넘겨주긴 뭘 넘겨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놓고 이쪽에 당신이랑 같이 살 작은 전원주택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이고 뭐고 해줄 만큼 다 해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네.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은 모양이야. 저도 더 이상 참고 사는 거 그만하려고요. 이만하면 잘했잖아요. 어차피 당신도 많이 나아져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순도순 살면서 잘 지내요. 당신 뜻이 그러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어. 자식한테 기대서 살 생각은 없었거든. 그럼 언제 준비해서 내려오게? 오늘은 당신이랑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려고요. 내일 부동산 들러서 바로 집 내놓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도 알아보고 그래야죠. 남편은 김 씨의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잠에 들었고
창가를 바라보던 김 씨는 문득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새 옷을 사주지 못해 중고 옷을 선바느질에 입혔던 그날,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이었기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는 못하겠어.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근처 단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할 때에도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에도 도움을 받았던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이었기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장님, 잘 지내셨죠? 연락한다는 게 매번 깜빡했네. 각자 사는 게 바쁜 거니 이해합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좀 내놓으려고요. 지금 사는 집 계속 갖고 계시면 나중에 돈 되실 텐데 왜 지금 파시려고요? 애들 때문에 여기 남았던 건데 이제는 머물 필요가 없어서요. 남편 병원 근처로 가려고요. 그러시군요. 큰 결심을 하셨네요. 부동산 사장은 김 씨의 말을 듣고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남편이 지금 청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직업이 집 찾아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남편이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해서 병원이랑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방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집 알아봐 드릴게요. 그럼 제가 집 상태를 한 번쯤 봤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지금 가서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 씨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개인은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 상태가 참 좋습니다. 오래 사셨는데도 깔끔하고 세월의 흔적이 없을 정도예요. 추억이 많이 묻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새 집이랑 비교해도 흠잡을 게 없네요. 좋게 봐주시네요. 이 집에 제 청춘이 다 묻어 있어요. 틈틈이 고쳐 살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김 씨는 그 순간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 묵직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는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된 벽지가 일부분 바랜 곳도 있었지만 그 위에 얹힌 시간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도배와 몰딩 작업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금방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중개인이 돌아가자 김 씨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지금 막 집 내놓고 오는 길이에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면 더 잘 팔린다고 해서 계속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청주에 집도 알아봐 준대요. 고생했네. 천천히 준비하고 내려와. 아까 오전에 회진 돌았는데 선생님이 이대로만 가면 수치고 뭐고 괜찮을 거래. 재활은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렇지. 동원 치료해도 되니까 병원 올 때마다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나랑 다녀요. 남편과 통화를 끝낸 김 씨는 동네 생활용품점에 들러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이상 하나씩 정리를 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많은 짐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지난날의 추억이 묻어있는 물건도 있었고 굳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물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낡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사용했던 작은 책가방, 군데군데 해진 줄이 달린 연필 주머니, 남편이 신혼 시절 사주었던 작은 은목걸이까지 하나하나 손에 올릴 때마다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그 추억들을 모두 가슴속에 간직하고 지낼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책가방 속엔 아직도 크레파스 냄새가 은은히 남아있었고 은목걸이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잔잔한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물건을 바라보다 결국 목걸이를 손에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이거 아직도 내가 간직하고 있었네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삶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날 추억들은 잠시 내려놓읍시다.
조금씩 쓰레기 봉투에 담아낼 물건과 끝까지 가져갈 물건을 구분하면서 김 씨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챙겨둔 짐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하지만 마음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며 이제는 추억에 매달리지 말고 나답게 살자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짐 정리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엄마, 집을 내놓으셨다뇨? 좀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가 들은 그대로야. 이 집 내놨어. 아들 내외는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지원해준 전세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 병원 근처 아파트로 집을 옮긴다고 하더니 부동산에 들렀다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굳이 숨길 이유도 없어서 김 씨는 아들 내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일러주었습니다. 이 집 내놓고 난 네 아버지 계신 청주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미 집도 알아보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알아.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나한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 나중에 저 주실 집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거될 집인데 왜 그런 거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김 씨는 발끈했습니다. 자신이나 남편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자기 집이라도 된 마냥 우기는 모습이 가소로웠거든요. 너는 엄마나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니? 이 집이 그렇게도 탐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잘 들어. 이 집은 내 명의로 마련한 내 집이야. 그러니 너한테 그 어떤 권리도 없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모를까? 그런데 말이다. 이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팔고 그 돈으로 네 아버지랑 노후 자금으로 쓸까 해. 혹시 아니? 돈이 남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땐 너한테 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진짜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눈을 부라리며 김 씨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요. 계획? 무슨 계획 말이니?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 말이니? 경준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희생으로 된 거 아니니? 필요한 공부 다 시켜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그 덕에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한테 충분히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아주 차고 넘칠 만큼 말이야. 아들은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인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한참을 쏘아대며 어떻게든 해보라고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번 큰 소리가 오고 가더니 아들을 원망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김 씨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챙겼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의사나 돼가지고 생각도 못하냔 말이야. 내가 뭘 어쩌겠어. 평생 어머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 잘 구슬려봐. 내 말은 아니어도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 집 나중에 시세 엄청나게 뛸 텐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팔리면 안 되는 거라고.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들을 값어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이 떠나가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아들은 들리지 않는 듯 했죠. 그때 아들 경준 씨는 어린 시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김 씨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코피가 터져라 공부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공부에 임했던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힘든 시절을 견뎌냈기에 경준 씨도 김 씨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실컷 떠들었니? 나 짐 정리해야 되니까 그만 나가봐.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세요. 난 후회할 선택 같은 건 애초에 하지도 않아. 도둑이 제발 저린 셈이지. 당신 그만해. 지금 서로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잖아.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어머니, 자식이라고는 경준 씨 혼자예요. 나중에 어머님도 병들면 그땐 누가 챙겨야 할까요? 아프신 아버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시려고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가지고 협박을 하려는 모양이었죠.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를 해도 늙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좀 꺼줬으면 좋겠네.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곧 뒤를 따라 나갔지만 따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죠. 김 씨는 짐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계약했고 집이 금방 팔려 잔금을 치르며 부동산 사장과 대화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 부부가 찾아와 작은 소동이 있었다며 그때의 일을 물어보았죠. 사장님, 근데요,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찾아왔었나요? 아, 맞아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엔 아드님이랑 며느님인 줄 몰랐는데 두 분이 가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혹시 그때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님이 이 근처 집들 시세 물어보면서 사모님 집도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언제 내놨냐, 얼마에 내놨냐부터 해서 이것저것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두 분이 서로 옥신각신 하셨죠. 아드님은 그러게 엄마한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그러셨고요. 며느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서 보통 부부들이 싸우는 그런 대화였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이유가 왠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죄송하게 됐어요. 그 애들이 여기를 찾아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그렇지 여기까지 오다니. 두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발랑까졌어요. 미리 시세 알아보고 나중에 부모 재산 그대로 물려받을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마냥 돈 계산한다니까요.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까지 찾아와 집 시세를 물어볼 정도면 사장의 말처럼 너무 당연하게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받은 게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일은 잘 해결됐으니까 염려도 마시고요. 혹여나 도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일한 지 20년은 넘었으니까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는 부동산을 나오면서 괜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재산, 노후, 요양병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김 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휘둘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김 씨는 동네 이웃들과의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매일 아침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던 기억, 텃밭에서 딴 채소를 서로 나누던 기억, 김장철이면 좁은 골목에 줄지어 놓은 배추 더미를 함께 절이던 풍경까지 이웃들은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람들과의 정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게 버텼구나 하고 깨달으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김 씨는 가만히 달력을 바라보며 동네에서 오래 인연을 이어왔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공감도 해주며 때로는 친구이자 자식 같기도 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며 김 씨의 마음도 조금 더 무거워지는 듯했죠. 그리고 며칠 뒤 이사하기 전날 평소 자주 왕래하던 동네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슈퍼를 오랜 시간 운영해온 박 씨는 이곳으로 이사오며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세월이 오래되었기에 인사는 해주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김 씨가 슈퍼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던 박 사장이 김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과 같은 믹스커피 한 잔과 귤 몇 개를 내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죠. 김 씨가 그동안 있던 일과 청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니 상당히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든다며 이제 말동무가 하나 없어졌으니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라는 우스갯소리를 주고 받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가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동안 얼굴 봐서 얼마나 좋았다고. 아무래도 이대로 보내면 내가 너무 아쉬워. 그냥 이사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언니 덕분에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언니 같은 좋은 이웃이 또 어디 있겠냐마는 나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 이제는 남편 옆에 있어야죠. 김 씨도 진심을 담아 박 씨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려니 공허한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청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더 이동한 뒤에야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새 집은 남편이 다니는 병원 근처에 텃밭이 딸린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아 외관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이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소화도 시킬 겸 앞마당에 꽃도 정성껏 심어두었죠. 그렇게 조금씩 청주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만나서 병원에 가야 했지만 매일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보, 어제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부동산 사장이 찾아왔더라고. 어머, 그러네. 집 잔금 다 치르고 나서 내가 연락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나저나 옆병실 박 씨가 당신을 찾더라고. 자기 와이프도 당신이랑 동갑이라나 뭐래나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다음에 내가 보면 인사할게요. 병원에서 김 씨는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날 때 전화를 해야지 또 깜빡할 수도 있었기에 미리 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집 계약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매번 도와주시고 감사드려요. 연락드린다는 게 자꾸 까먹네. 잘 계시면 그걸로 된 거죠. 그나저나 그곳 분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편히 지내세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셨는데 감사해요. 제가 하는 일인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씨는 병실 찰가에서 남편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병실에서 느끼는 행복을 둘만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와 사이가 좋진 않지만 언젠가는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몸 불편한 남편 수발 들어주고 홀로 일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젠 내가 갚아나갈게. 그 시각 아들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될 것을 말이죠. 당신이 빨리 어머니 설득해보라고. 우리 곧 전세 빼고 다른 곳 들어가야 하는데 어머님 도움 없이는 대출도 받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한테 신경 좀 쓰는 건데, 아이씨, 진짜. 며느리는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집안은 고요해졌고 경준 씨는 홀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코끝에는 어릴 적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늘 따뜻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아들 부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청주로 이사한 뒤 김 씨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장터에 들러간 나온 채소를 사고 작은 종이봉투에 담긴 참기름이나 된장을 사오면서 장바구니가 금세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새댁처럼 부지런하다며 웃었고 김 씨는 그 웃음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돌보며 잡초를 뽑고 친해진 동네 사람들 몇몇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소박한 여유가 하루하루 김 씨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을 곁에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청주에 내려온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기에 들여다보았죠.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김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고요. 저랑 그 사람이랑 계속 대화 중이에요. 왜 저희가 그런 못난 행동을 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진심을 전할지 고민하면서요. 시간이 좀 흐르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청주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김 씨는 그 메시지를 다 읽은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기에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김 씨가 청주에 이사 오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김 씨가 힘들어하고 자식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런 결정을 할까 싶어 아들에게 일침이라도 가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엄마 청주로 내려온다는데 할 말 없는 게냐? 아버지,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실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고 산송장으로 생각하는 거냐? 내가 네 엄마 곁에 있어도 너희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한겨울에도 온갖 고생해가면서 네 뒷바라지 한 게 엄마야. 그런 엄마한테 매번 고마워할 생각은 못할 망정. 뭐가 잘난다고 마누라 편들면서 지 엄마를 쫓아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라 할 수 있어? 엄마가 상처 입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겠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 한쪽 편만 들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런 큰 실수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 판단도 못하는 자식이랑은 나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 네 엄마 입으로 직접 용서한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니들 안 보고 살란다. 그게 앞으로 평생이 됐든 간에 너는 자식이길 포기하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서로 왕래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노후는 속 시끄럽지 않게 편하게만 보내고 싶었거든요. 김 씨는 남편에게 고맙다 말한 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마당에 딸린 텃밭을 가꾸어 그곳에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고르며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라며 중얼거렸죠. 새벽같이 일어나 흙냄새를 맡으며 텃밭은 고르게 흙을 일궜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잡초도 뽑고 텃밭 주변을 주먹만한 돌로 장식도 해보았습니다. 제법 텃밭의 모양을 가꾸고 있었고 고추 모종도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오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추 심으셨어요. 여기 흙이 좋아서 잘 자랄 거예요. 비료 같은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도록 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농사지은 오이인데 딱히 줄 건 없고 이런 거라도 나눠 먹으면 좋을까 해서요. 그래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게요. 김 씨는 집 앞 평상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불든 하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도 드리워졌죠. 여보, 이제야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것 같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신도 고생 많이 했죠. 이제는 우리 둘이 잘 지내봐요. 마음이라도 편히 지내야지.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고생했지. 젊었을 때 만나 흰머리가 무성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당신을 보면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늘 말하지만 당신이 고생한 게 제일 마음에 걸려. 못난 가장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다 했잖아. 새벽에 신문 돌리러 나가던 당신,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했던 당신이. 그런 말 말아요. 같이 고생하는 거지. 왜 당신만 고생해야 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야. 참 간사해.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당신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그런 고생 안 시켰잖아. 그때의 나는 책임감만 강했던 것 같아. 정작 우리 가정을 지켜준 건 당신이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당신이 잘 버텨줘서 나도 버틸 수 있던 거고,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만큼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줘서 또 고맙네. 늘 당신한테는 고마운 일만 가득해. 나도 그래요.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김 씨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라 다짐도 했죠. 평상에 앉은 김 씨의 미소는 잔잔한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날들이 희망으로 빛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정말 나다워질 거예요. 당신이 항상 바라던 대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